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양 현대사 파트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주요 주제는 첫 번째 시간은 제국주의와 혁명, 즉 러시아 혁명이죠. 1917년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당시 러시아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놓고 우리가 같이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문제를 또 하나 예시를 들어서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양 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근에 들어와서 임용고시에 있어서 임용 역사에 있어서 주요 이제 그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분야이고 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양 고대나 중세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공부하면은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렇게 심각하게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비틀어서 낸다거나 더 많은 생각을 요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현대사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현안 문제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깊이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 워낙에 범위가 넓어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좀 벅찬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서양 현대사를 어떻게 좀 더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제대로 그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기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도 하고 앞으로 강의도 수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국주의는 우리가 이제 서양 현대사를 이야기할 때 현대사의 기점을 일반적으로 1870년부터로 잡고 있습니다. 제국주의가 이제 이때부터 좀 더 본격화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서양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제국주의를 공부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러시아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는 이러한 부분들 공부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굳이 왜 1월 강의에서 선생님이 저거를 또 할까? 난 저거 안 들어도 돼.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제대로 문제를 푸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박사이지만은 또 현대사를 전공한 박사죠. 그렇지만 제가 다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전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내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알고 있던 것이 이게 맞던가? 조금 의문이 될 때도 있고 또 갑자기 알고 있는 것들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끊임없이 책을 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직도 때로는 생각이 안 나거나 아직도 모르는 분야,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또 헷갈리는 부분. 그래서 저도 틈틈이 박사이지만 틈틈이 교재를 살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 내가 오늘 제대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건가?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당연히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 무수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1, 2월에 이런 부분들을 기초를 확실하게 모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초를 확실하게 다 잡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3, 4월, 5월, 6월 심화와 이론과 함께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 라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걸 제대로 알고 있나 확인 작업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잘 들어보고, 혹시라도 이걸 들어서 내가 이 부분은 알고 있었지만 요거는 생각보다 모르는 내용이 하나가 툭 튀어나왔네. 그렇다면 하나를 더 배운 것이 되겠죠. 이 수업을 통해서. 따라서 이 수업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기본적인 마음을 다지고 이 수업을 수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양 현대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제국주의의 개념입니다. 제국주의와 관련해서 또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출제되고 있고 한데, 이 제국주의를 이제 우리가 제국주의와 함께 영국의 제국주의,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수에즈 운하 사건이라든가 또 독일하고의 관계, 프랑스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제국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국주의는 우리가 이제 19세기까지는 강력한 통치자가 여러 영토를 지배하는, 어떤 개인적으로 지배하는 걸 의미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1870년 이후에는 한 국가가 자국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해외로 팽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외의 여러 종속 지역들을 획득한 다음에 범세계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제국으로 통합하려는 그러한 조직적인 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국주의는 1870년대에 이제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 영국에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어떤 제국에 대해서 좀 비꼬는, 좀 비아냥거리는 말로 사용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제국주의가 1890년대부터 식민지 정복을 하는 가운데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널리 이 단어가 유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국주의에서는 국가적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과거에는 국가의 역할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 역할이라든가 또 때로는 이 군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이제 이 제국주의 시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본, 그 중에서도 금융자본, 그리고 또 그와 함께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고요. 또 공식적인 합병, 이런 것들이 아주 정복하고 합병하고 통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제국주의가 근본적으로 왜 나타났느냐? 사실은 제국주의의 모순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면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등장하고,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등장하는 게 제국주의고, 제국주의의 모순으로 등장하는 게 1차 세계대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연관관계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등장하냐? 이게 이제 산업혁명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가장 빨리 한 게 이제 영국인데, 이 영국이 초기에 산업화를 하고 많은 물건들을 생산해낼 때 다른 나라들,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다른 유럽 국가들은 산업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나라에서, 영국에서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게 되면 각 곳곳에 수요가 있었고, 이것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통해서 영국은 자본주의적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프랑스도 산업화를 하게 되고, 또 독일도 산업화를 하게 되고, 러시아도 산업화를 하게 되면서 나중에 산업화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독일이 영국을 추월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당연히 독일을 이제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자본가들이 예전에는 많은 수익을 거뒀다면 이제는 어떤 계속해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윤을 창출하기보다는 잉여 산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 팔아서 뭔가 이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시 재투자해서 또 이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갖는 게 자본주의라면 이것이 막혀버렸어요. 결국은 유럽에서는 더 이상 시장이 원활하지 않다. 따라서 이 유럽을 넘어서서 좀 더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는 곳이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그 지역들을 하나 둘씩 정복하고 합병해서 그들만의 어떤 통치 시스템과 함께 하나의 지배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목숨 때문에 등장하는 게 우리가 제국주의다라고 했고요. 결국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면 이때는 뭐냐? 국가의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그와 함께 금융자본의 노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이익을 얻는 세력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자본주의, 이런 제국주의를 좀 더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고 발전시킨 사람들이 이제 있죠. 그 중에 영국의 존 홉슨입니다. 자, 이것도 어떤 사람은 홉스. 어느 게 맞냐? 같지 않아요. 자,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당연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존 홉슨이에요. 홉슨인데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쓰냐? 홉스라고 씁니다. 홉스는 16세기 영국의 철학자 이름이죠. 사회계약서라고 관련이 있고 또 절대왕정의 이론을 옹호해줬다라는 그러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철학자예요. 따라서 홉스가 아니고 홉슨.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름, 용어 명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조차 내가 알고 있어서 당연히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이것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존 홉슨 1902년에 이 사람이 제국주의 연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곳에서 영토를 확장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또 죄송합니다. 자본의 해외 투자가 목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이유와 함께 자본을 해외에 투자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물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사회개혁으로 가능하다. 금융자본가가 자본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얻으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행하고 굉장히 무모한 정책의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사회 개혁을 통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회 불안을 완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낭만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어떤 속성을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나이브한 모습들이 비판을 받게 됐고 이러한 홉슨의 어쨌든 이 경제적 이유와 연관시키는 이 생각을 좀 더 받아들여서 제국주의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이 바로 레닌이죠. 레닌이 1916년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제국주의가 치유 불가다. 독점 자본주의가 대조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국주의 사이에서는 상당히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가 이 레닌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 사회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르크스주의를 좀 더 완성시켜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주의에서 보면은 여러 경제 단계설에서 보면 자본주의와 함께 이 자본주의가
결국은 충돌을 일으키면서 나중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자본주의가 이제 사라지면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완벽한 공산사회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결국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아직 자본주의의 최고 절정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본주의 단계에서 이것이 최종 절정 단계로 가는 것이 제국주의고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그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치유가 불가하고 따라서 이것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를 바라볼 때 경제적인 어떤 모순점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연관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또 나중에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사람은 자본주의의 기본 속성이 그렇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그러려면 계속해서 자본가들의 어떤 노력과 함께 이 다른 지역들을 정복하고 식민지를 얻어야 되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결코 이 치유될 수 없고 또 제국주의 역시 그런 단계로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홉슨이라든가 또 레닌의 어떤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 힐퍼딩의 이론, 누구의 이론 많은데 어쨌든 가장 그래도 각광받고 아직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인정받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레닌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제국주의를 갖다가 이 설명하는 여러 경제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비경제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세력 균형에 집착한 국제 외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민족주의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제국주의로 나간 것이다. 또 인종차별의 이념, 또 미개인들을 기독교로 개화시켜가지고 또 선교하려는 탐험가들하고 선교주의 이상주의가 결합됐다는 등 여러 가지 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예. 또 계몽주의하고 연결하고 그것이 또 나중에 사회적 진화론하고 연결돼서 나아가는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문제는 그 어떤 요인으로도 이 경제적으로 설명하려는 틀을 바꾸지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까지는 좀 더 경제적인 요인으로 많이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국주의가 왜 나타나는가? 또 이 제국주의의 어떤 개념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제국주의를 이제 가장 잘 활용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영국하고 또 프랑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프랑스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 간단히 영국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국주의와 관련한 그리고 영국과 관련한 주요 사건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수에즈 운하하고 파쇼다 사건 그리고 보어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하고 상당히 많이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국은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아프리카를 새로 종자죠. 그래서 영국은 아프리카를 종단 정책, 즉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다면 아프리카 이집트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르기까지 쭉 세로로 내려오는 이게 세로 종자죠. 그래서 세로로 내려오는 이 지역들을 하나하나 거점으로 확보하기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횡단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알제리, 모로코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결국은 나중에 마다가스카르 섬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횡단 정책을 펼치면서 그 지역의 나라들을 하나 둘씩 합병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영국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바로 이제 수에즈 운하입니다. 이 수에즈 운하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 중세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지중해를 거쳐서 이제 그 교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대항해 시대 15세기 이후에는 대서양을 거치고 또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 더 물건이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이 통과선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그래서 1869년에 수에즈 운하가 완성이 됩니다. 이걸 이제 영국이 굉장히 활용을 잘했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수에즈 운하는 프랑스의 투자가였던 레셉스하고 이집트 왕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갖고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을 인도에 이르는 생명선이다 이렇게 부르곤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길 거쳐서 페르시아만으로 해서 또 나중에 거쳐서 인도로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길인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그 상당히 문제가 이제 그 이집트의 경제나 여러 가지 이제 난이 오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서 이집트 왕의 주식을 팔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1875년 영국의 당시의 수상이었던 디즈레일리가 이집트 왕이 소유했던 주식을 막 여러 가지 그 수단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경제적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 수에즈 운하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19세기를 또 한참 뒤 흔들었던 것이 이제 민족주의 감정인데 이 당시에 이집트에서도 민족주의 감정이 상당히 고조가 되다 보니까 왜 우리 운하인데 왜 저걸 영국하고 프랑스가 소유하느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 움직임, 막 회수 움직임 막 이런 것들이 등장하자 이 영국이 프랑스한테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같이 가서 군사 개입을 통해서 이 지역을 우리가 확고하게 차지하자라고 했을 때 프랑스는 군사 개입을 거부하게 되고 영국은 찬성을 해서 영국이 이제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 지역을 점령하는 걸 감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점령하기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장기화로 굳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집트를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수에즈 운하는 나중에 또 이 문제가 되죠. 나중에 현대사회에서 나세르 대통령이 이제 이 이집트를 국유화 선언하게 되면서 또 중동 전쟁에 불씨가 되는 거 그런 부분까지 좀 연결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에즈를 이제 운하와 함께 이렇게 이집트를 하나하나 확보해 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영국은 종단정책, 프랑스는 횡단정책, 가로 횡자에서 횡단정책을 쓰게 되면서 결국은 어디선가 공통으로 부딪히는 그러한 지역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그게 바로 어디냐? 이집트 근처에 있는 이 수단에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수단에 파쇼다라는 지역에서 결국은 충돌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제국주의의 모순으로 1차 세계대전이 날 뻔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은 물론 전혀 엉뚱한 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엉뚱한 데서 이제 시작이 됐지만 원래 1차 대전이 난다면 이쪽에서 날 것이다라고 봤었죠. 이 파쇼다 사건 그래서 이 서로의 그 어떤 통상 정책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왜냐하면 이 지역을 확보하면서 이 지역의 통상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여기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서 이 전쟁이 일어날 뻔했지만 당시에 프랑스는 이게 전쟁을 할 만한 상황이 못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국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화국의 이념이 무엇인지 공화국의 근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 또 유대인하고 연결된 문제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아주 국내가 굉장히 그 시끄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 전투를 할 만한 능력이 아직 못 됐죠. 국내가 너무 심각하게 좌파, 우파, 여러 파로 나뉘어서 싸우다 보니까 이것이 심각했고, 그래서 프랑스가 이 파쇼다 사건에서 결국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 후퇴의 대가로 이제 결국은 영국이 사하라 사막하고 주변 열대 지역을 이 프랑스가 갖게 되는 것, 보유하게 되는 것을 인정해 주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연결이 또 뭐하고 연결되냐? 모로코 사건하고 1차, 2차 모로코 사건에서 프랑스가 이제 그 독일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영국이 프랑스 편을 들어주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죠. 파쇼다 사건과 수에즈 운하가 결국 이집트 정복하고도 연결이 되고, 파쇼다 사건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모로코 이 전쟁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모로코 사건하고도 연결되니까, 하나의 사건만 달랑 탁탁탁탁, 요건 몇 년도 이런 식으로 외워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아주 폭넓은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서도 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영국은 수에즈 운하와 나일강의 이 지역들을 확보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래쪽 지역들도 하나둘씩 확보하게 되고, 결국은 또 이 중동 지역 옆에 또 인도로 나아가는 좀 더 빠른 길들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영국의 목적이 있었죠. 영국은 단순한 전략적 이유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인도와 영국의 식민지에 이르는 여러 가지 무역로를 좀 재빨리 확보하면서 그 길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운하라든가 나일강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도에서 영국의 면제품 수출의 60%를 그 인도나 동아시아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면제품 수출하는 것을 굉장히 영국이 바라볼 때 인도나 또 그 주변의 그 길목들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자본주의의 어떤 그 목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들을 확보하려고 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제국주의는 더욱더 치열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제국주의를 활용을 하면서 결국은 수에즈 운하와 나일강 확보하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제 가장 또한 문제가 되는 곳이, 여기 있는 이집트 말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어디냐? 영국하고 관련 있는 곳이 또 아래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문제가 되죠.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연결된 것이 이제 뭐냐? 남아프리카 연방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어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어전쟁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알려면 영국, 인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그 보호 전쟁이 발생하는 이 지역까지 좀 확실하게 연결을 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전쟁은 1899년부터 1902년까지 이제 이제 시행된 전투인데, 치러진 전투인데, 보어가 누구냐? 보어인, 부어 혹은 보어 이렇게 하잖아요. 부어인. 원래는 이 보어라는 것은 이 지역에 사실 영국이 점령하기 이전에, 이미 그 이전에 17세기 지나서 18세기부터 시작해서 일찍부터 그 네덜란드인 인들이 건너가 가지고 그곳의 원주민들하고 같이 플랜테이션 산업을 하면서 이 지역을 개척하고 하나둘씩 확보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네덜란드인들 후손들이 계속 그곳에서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그들을 보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1870년대에 엄청난 금, 그리고 다이아몬드, 금광석이 대량으로
발견이 됩니다. 여기 영국이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 없었죠. 엄청난 광물 매장지로 이 매장지로 알려지게 되면서 당시에 이 오렌지 자유국, 즉 네덜란드 후손들, 보호인들이 다스렸던 이 오렌지 자유국하고 트랜스발 지역을, 사실 이곳이 오늘날 그냥 하나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원래는 이 세 개가 합쳐진 거예요. 오렌지 자유국, 트랜스발, 그리고 이 네털이라는 이 지역이 이제 합쳐진 건데, 이곳에 보호 전쟁을 일으키게 됐고요. 1899년 영국이 트랜스발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그 영국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1910년에 기존에 있던 네털, 케이프 식민지, 그리고 보호 전쟁으로 획득했던 아까 그 지역들, 트랜스발, 오렌지 자유국 그 지역들을 확보해가지고 묶어서 만든 것이 오늘날 남아프리카 연방,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이 보호 전쟁으로 영국은 또 막대한 아주 그 통치 자금, 또 경제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의 막대한 어떤 그 완성을 이루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아주 그러한 거대한 별명까지 얻는 그런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국의 이 제국주의가 무엇이고, 이 제국주의를 가장 잘 어떻게 보면 활용했다라고 보는 그런 영국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영국이 이렇게 확보했던 제국주의 지역들을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방시킬 때에도 영국은 빨리 풀어주는 척했지만 사실 나중에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식민지를 나중에 어떻게 해방시키는가, 그 과정도 좀 더 공부를 하면은 나름대로 그것이 현대사 문제 앞으로 더 출제될 확률도 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요 부분을 확보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놓아주면서 영국이 영연방을 구축해서 또 많은 이득을 얻어가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러시아 혁명. 근데 러시아 혁명은 너무 할 게 많죠. 그래서 이 시간에 뭐 우리가 러시아 혁명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러시아 혁명, 1917년 혁명, 3월 혁명 혹은 2월 혁명, 그리고 10월 혁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혁명에 대해서 17년에 이런 혁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우리가 제정 러시아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제정 러시아의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아주 굉장히 그 후진적인 사회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굉장히 전 근대적인 짜르가 전제 정치를 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문제가 이제 뭐냐? 여러 황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알렉산드르 1세, 니콜라이 1세, 알렉산드르 2세, 알렉산드르 3세, 니콜라이 2세. 시험 보면요. 자, 제가 역사교육과에서 현대사 수업을 이제 했었는데, 시험을 보는데 내용은 나름대로 맞게 썼어요. 맞게 어느 정도 썼는데, 쓰다 보면은 학생들은 막 열심히 쓴단 말이죠. 자기가 공부한 걸 막 가지고 쓰고, 나중에 잘 썼는데, 왜 선생님 제가 이 답이 이렇게 제가 원하는 그 성적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대답해 줄 근거가 아주 명확한 케이스가 바로 뭐냐? 학생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알렉산드르 2세의 문제에 대해서 냈는데, 어떤 학생은 니콜라이 2세로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쓴단 말이죠. 계속해서. 처음에 어떤 논술 같은 거로 서술형, 서답형으로 이렇게 쓸 때 보면은, 내용은 맞는데, 한 번만 니콜라이 2세로 잘못 썼으면, 이 학생이 잠깐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야 당연히 점수를 안 깎을 수 있겠죠. 물론
임용에서는 당연히 점수가 100% 그거는 틀리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몇 줄 더 가다 보면 계속해서 니콜라이 2세, 니콜라이 2세, 니콜라이 2세 썼다는 건 이 학생이 실수를 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학생은 니콜라이 2세로 알고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재고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겠죠. 그럴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특히 러시아에 있어서는 황제의 그 순서, 짜르의 순서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짜르의 그 어떤 순서 이런 거 잘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아주 그 황제 이름들이 그 짜르 이름들이 헷갈리니까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어쨌든 이러한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의 상황이 상당히 굉장히 이렇게 열악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제정 러시아에서 이 알렉산드르 2세 때 와가지고 크림 전쟁에서 이제 패배를 겪게 되죠. 패배를 겪게 되면서 결국은 농로 해방령을 1861년 2월 19일 날 농로 해방령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아마 크림 전쟁에서 지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굉장히 선진적이고 좀 더 잘 사는 나라로 아마 인식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러시아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고 그 당시로 기준으로 봐서는 상당히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근대화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농로 해방령입니다. 1861년. 왜 농로가 여태까지 이렇게 존속했느냐? 일반적으로 동유럽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동유럽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농로제를 거의 19세기 중반 정도까지 유지를 시켰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재판 농로제입니다. 재판 농로제. 이건 뭐냐면 서양 같은 경우,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14세기가 되면서부터 서서히 봉건제적인 어떤 특권들을 하나 둘씩 소멸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 처음부터 완벽하게 근대화는 되지 못하지만 부르주아라는 어떤 계급들이 서서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게 되고 이 농노제가 거의 폐지되어 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노가 농민으로 자영농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러시아나 동유럽 쪽은 전반적으로 이 농노제를 16세기 이후에 서서히 다시 강화를 시켜줬어요. 우리가 이거를 반동이라고 부르는데 봉건반동. 이 봉건반동이라는 걸 통해서 이 작업으로 시작한 게 재판 농노제예요. 재판이라는 것은 세컨드, 다시 농노제를 강화시켰다라는 거예요. 한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재판 농노제가 뭐냐 거기에 대해 서술을 하셔야 했더니 기억이 안 났는지 아니면 재미있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는데 재판을 하는 우리 법에 문제가 있어서 뭐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재판받는 것처럼 재판을 하는 거라고 쓰긴 했는데 좀 황당했죠. 그게 아니고 다시 농노제로 돌아간다. 그래서 봉건 반동이 이루어져요. 이것 때문에 동유럽은 전반적으로 토지 귀족과 군대 이들이 결합하는 그러면서 이들이 사실은 국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농노들을 억압하는 이 체제로 갔어요. 이것을 오랫동안 실시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농노를 오랫동안 이 시기까지 뒀다라는 얘기는 부르주아가 절대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르주아가 절대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코
산업화의 길로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산업화가 어렵다라는 것은 그만큼 근대적인 사회로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제정 러시아가 후진성을 면할 수가 없었고,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크림 전쟁의 패배였어요. 그래서 이 크림 전쟁의 패배에 충격을 받아서 드디어 1861년 2월에 농노 해방령을 공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농노 해방이 상당히 불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절반 이상의 토지가 지주의 소유로 남게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제 농민들이 이제 땅을 부여받게 되는데, 땅을 그냥 무상으로 부여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받았는데 이 땅을 구매하는 비용은 누가 대줬느냐? 국가에서 대줬는데 49년 동안 대신 이 비용을 농민들이 상환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 받은 땅 자체가 규모가 크지를 않아요. 예전에 농노로서 경작했던 땅보다도 훨씬 작았죠. 그러니까 땅이 작고 내 땅이긴 한데 내 땅을 뭐로 한 거냐? 할부로 어떻게 보면 산 거죠. 49년 동안. 이걸 갚는다라는 것은 사실 농민들에게는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이것과 함께 밀이라는 농민 공동체를 만들었고, 이 공동체에다가 연대 책임을 부과해서 어떤 할당량 같은 것들을 채우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살던 이 주민이 만약에 같이 일하고 공동체 속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만약에 도망을 갔다면 그 사람에게 부여된 여러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야 할 그런 어떤 부과조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결국은 누가 떠맡게 되냐? 공동체가 떠맡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함으로써 많은 농민들의 불만을 또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농민 해방은 그렇게 별로 성공적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러시아는 아주 후진적인 사회를 역시 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이런 농노 해방을 하고 나서 자영농으로 육성시켜 보려고 했으나 결국은 실패하게 됐죠. 실패하자 어쨌든 간에 도시를 근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여러 작업을 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뭘 하냐? 나중에 비태체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 공업화를 키우려고 했는데, 이 공업화가 또 실패하는 이유가 외자 도입도 하고 또 많은 그런 어떤 그 투자를 좀 유치해가지고 러시아의 산업을 좀 키워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화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외자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국내 기반으로 남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도시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이 농촌 사회를 또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제정 러시아는 악순환이었어요. 도시를 살리려고 하다 보면 농촌이 무시되고, 농촌을 조금 이렇게 위해 주려고 하다 보면 또 도시 공업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스톨리핀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스톨리핀의 농업개혁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어쨌든 다시 농민들의 불만도 잠재우면서, 그 농민들이 불만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가 하나둘씩 확산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회주의에 이 농민들이 재빨리 물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영향을 받은 농민들이 뭘 일으키느냐? 결국은 나중에 농민 문제, 사회적인 어떤 소요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소요가 일어나는 것도 방지하면서 자영농도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스톨리핀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이제 개혁을 이제 실시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이 러시아 사회가 이렇게 근대화를 향한 어떤 발걸음을 디딛긴 했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제정 러시아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2018년 6월에 2018년 문제였고 6번 문제였어요. 6월이 아니고. 자, 6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2018년 거니까 가장 아주 최근에 핫한 문제였는데, 예, 이게 5점이나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학습지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제정 러시아의 농민 문제를 서술하시오, 이랬어요. 자, 보기에 하나에 뭐가 나왔냐면 19, 20세기 러시아 농촌사회의 변화해서 농노해방령이 나왔습니다. 신의 은총으로 러시아 황제, 폴란드 국왕, 핀란드 대공인 알렉산드르 2세는 충성스러운 신민들에게 알린다. 땡땡땡땡. 그리고 이 조서에 따라서 농노는 조치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자유농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부여받을 것이다. 지주들은 토지 소유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하면서 농민에게 고정임대료를 받고 또 토지 경작권을 부여할 것이다. 이래 놓고 땡땡, 예, 기억. 농민에게 토지를 구매할 권리가 부여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 그냥 주지 않았다는 거죠. 토지를 사야 했어요. 예, 사야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기억입니다. 농민에게 토지를 구매할 권리.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연표가 있는데, 연표에 되면, 이제, 니은의 브나로드 운동이 있습니다. 니은의 브나로드 운동. 예, 1873년부터 1874년에 나오는 브나로드 운동인데, 브나로드 운동이 뭐냐? 원래대로 하면, 나로드 운동이 되겠습니다. 브나로드 운동,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대로 하면 브나로드. 이 말은 인민 속으로, 이런 뜻이에요. 인민 속으로. 인민 속으로 가자. 쉽게 말하면 당시에 이 인텔리겐치아라고 부르는 러시아 지식인들이 단지 어떤 사회주의적인 어떤 요소들을 전파시키고 그들이 혁명에 좀 더 앞당기려고 노력은 했지만 워낙에 이 지식인들이다 보니까 이 대중들하고의 거리감이 너무 컸다라는 거야. 그래서 직접적으로 농촌 속에 들어가서 대중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좀 사회화시키고 좀 의식화도 시키고 싶고 그들의 삶과 좀 같이 하는 뭔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좀 더 온전한 혁명이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고자 노력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날은 조금 성향이 좀 바뀌었는데 약간의 대학생들이 농촌 봉사활동 가서 농촌 삶도 체험하면서 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애환도 좀 듣고 위로도 하고 좀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조금은 순화시켜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운동들이 이 시기에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01년에 사회혁명당이 창당됐어요. 이 사회혁명당 역시 무엇에 기반을 둔 거냐? 요 인민과 함께 하겠다는 인민주의에 바탕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인민주의라는 사회주의 안에서도 이제 계열들이 있을 텐데, 인민주의가 굉장히 퍼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1906년에 스톨리핀의 농업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디귿이 되겠습니다. 리을이 되겠네요. 예, 디귿이 이제 사회혁명당이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작성 방법에 문제가 뭐가 나왔냐? 가의 배경이 된 전쟁의 명칭을 써라. 가의 배경이 된 전쟁의 명칭,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크림전쟁. 예, 크림전쟁이죠. 예, 크림전쟁. 그 다음에 명칭을 쓰고,
기역에 따른 후속 절차, 즉 농민에게 기역이 뭐냐면 토지를 구매할 권리가 부여됐다라는 건데, 예, 그것의 후속 절차는 뭐냐? 토지를 구매하긴 했어요. 후속 절차, 토지를 구매하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 전에 경작하던 토지보다 5분의 1 토지보다 5분의 1 적게 수령했어요. 그러니까 토지 면적도 줄어들었죠. 또 후속 절차, 토지 국가 비용, 토지 비용, 국가의 몇 년 환수, 국가의 49년 상환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떻게 보면 빚을 짓는 거죠. 또 미르 공동체 만들어서 공동체를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미르 공동체를 통해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거, 공동체를 마음대로 떠날 수 없다는 거, 이전의 자유가 없다. 근데 무엇보다도 어쨌든 토지를 구매할 권리 때문에 생겨나는 후속 절차, 요 셋이 이 후속 절차인데 어쨌든 토지를 구매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건 요 가운데 것이죠. 토지 비용을 국가에 49년 동안 상환해야 된다라는 거. 상환. 예, 상환해야 된다는 거. 상환. 이것 때문에 많은 불만이 생겨났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공통되는 사상적 기반, 분하로드 운동과 사회혁명당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니은과 디귿에 있는 게 바로 인민 속으로 가려고 한 것이라서 그 당시에 인민주의가 성장한다라고 그랬죠. 그것에 대표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 당시에 나로드니키죠. 나로드니키. 인민주의. 이 사상이 좀 더 확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의 내용을 가의 경과와 연관지어서 관련지어서 쓰고, 리을의 내용이 뭐냐면 스톨리핀의 농업개혁이거든요. 스톨리핀의 농업개혁을 무엇과 연관시키느냐? 가의 경과니까 농민이 토지를 살 수 있었는데 그 후속 절차와 살 수 있었다는 거와 관련해서 연결을 하면 그것을 쓰고, 정치적 목적은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정치적 목적만 쓰는 게 아니라 스톨리핀 농업개혁에 바로 이 농업개혁이 바로 왜 나오느냐라는 것이죠. 이 토지를 구매할 수 있는 것과 연관시켜 본다면, 자, 그게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예. 이 농업개혁을 했으나, 결국은 어떻게 됐냐? 농업개혁으로 결국은 농민들의 완벽한 농업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농민들의 불만을 얻게 됐죠. 농민들이 농업개혁에 이 농노 해방이죠. 이 토지 구매, 예, 후속 절차니까, 예, 토지 구매에 불만을 갖게 되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 사회주의를 좀 더 빨리 확산되게 됐고, 접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정치적 소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소요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냐? 막기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만들고 싶은 것이냐? 자영농을 육성하고 싶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게 목적이죠. 물론 제가 여기다가는 간단히 썼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어떤 기출문제 자료에는 좀 더 제가 이걸 당연히 서술로 풀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의 경과와 관련지어서 써야 되니까 가의 경과, 예, 반드시
이 토지를 구매할 권리를 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구매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농민들이 더 빨리 사회주의에 접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줬다. 그와 함께 사회주의를 접한 농민들이 소요를 엄청나게 일으키기 시작했고 이 소요를 막으면서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뭘 했느냐? 스톨리핀의 농업개혁을 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게 5점이죠. 그래서 1점, 2점, 3점, 아마 이게 이제 4, 5점이 될 것 같습니다. 2점 정도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합쳐서 5점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썼다면, 좀 더 좋은 점수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라고 우리가 본다면, 단지 제정 러시아의 상황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만 해갖고는 답을 쓸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적어도 임용고시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선생님이 될 사람들을 뽑는 시험이라면 정말로 이런 어떤 큰 틀에서 이 제정 러시아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출제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몇 년도 크림 전쟁, 몇 년도 누구 농업 개혁, 누구 그다음에 무슨 비태 체제 이렇게 외워갖고 답을 쓰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어떤 기본적인 팩트를 어떤 맥락 속에서 잘 이해해서 학생들에게 원활하게 또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역사적 부분을 어떤 단순하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좀 더 치밀한 논리 속에서 이해하는 그런 연습들 또 이렇게 그것들을 좀 잘 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이것을 또 잘 기술하지 못한다면 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큰 거시적인 틀에서도 이해도 해야 되겠고 또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도 하나 둘씩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고 그와 함께 작성하는 방법도 좀 더 깔끔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서 정말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애쓸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잘 해보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